호소하며 계엄군을 설득한 이관훈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날 작년 12월 3일 그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있었던 배우 이관훈입니다. 추우시죠? 그날도 이렇게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요즘 저한테 배우가 연예부 지면에 안 나오고 사회부 지면에 나온다고 우려가 많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길을 갈 때 가끔 707 그때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고 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이랑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존재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 분들에게 꼭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잘 받들어 모셔서 좋은 정치 해달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 추운 전국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특전사 우리 저 후배님들한테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끄는 정치,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엄군 진입을 막아서며 국회의 문을 지켰던 도희석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도희석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제 직업 특성상 야근을 할 일이 없었는데 야근을 마침 하고 있었어요. 한 10시 넘어서까지. 근데 막 카톡방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뭔 일인가 봤더니 계엄이라고 야근하고 있는 내가 계엄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짜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계엄이라는 걸 그걸 보고서 설마 하고 안을 라이트를 켜서 딱 봤는데 총이랑 방탄복은 당연히 갖고 갔겠죠. 근데 눈에 띄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이중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탄박스. 뭐 군필자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자물통을 2개를 걸어 잠그는 건 딱 하나. 탄약이었어요. 그거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군 생활을 이제 부사관으로 하기로 했었고 흔히 말하는 밀떡입니다. 밀떡이 덕후기도 해서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인지 바로 알게 됐었고 때마침 하늘에서 UH-60 707이 타고 온 헬기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 안에 어떤 친구들이 타고 있었을지 보는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도망을 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막아서면 둘 중 하나다. 내가 차가운 바닥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든가 저기 어디 구치소에 수감돼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가 어찌됐든 바닥에 눕게 생겼구나. 근데 막긴 막아야겠더라고요. 막지 않으면 5.18 제2의 5.18이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가 어설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분들이 나서줬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헝클어져서 운이 좋게 막아진 거지 절대 막기 힘든 정말 준비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에 연루된 사람들,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런 깊은 민주주의의 상처를 낸 일을 정리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잘 지켜낸 김숙정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사는 김숙정입니다. 평범한 저녁 일상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V 속에 정말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계엄이라는 정말 저는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TV를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로 여의도로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딸 24살짜리 저희 딸이 울고불고 저를 막아서더라고. 엄마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왔는데요. 여의도 와서 놀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우리 시민의식.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여의도의 장갑차라니요.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장갑차를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는 저희 남편. 전 너무 무서워서 가지마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도 같이 덩달아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저지에 동참을 하고 이 차량이 장갑차 저지가 다 풀리고 나서 이제 서강대를 향해서 귀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강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서강대를 지나가야 될 이 장갑차가 국회를 향해서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으로 막아섰던 바로 한 청년,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남편과 시민들이 함께 저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소극적인 군인의 어떤 소극적인 저지가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국방부에서 군 인성교육을 한 3년 이상 하다 보니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과 애정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나 소극적인 그 저지 방해에 대응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12월 3일 밤 너무너무 무섭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여의도에 따뜻한 태양이 햇볕이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또 놀라웠던 건 리더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줘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라는 청산되지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국민의 주권인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내란 척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2월 3일엔 이곳에서 완전 내란 종식을 하고 축제의 장을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란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상황을 수습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힘써주신 이금규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적어온 것도 없이. 저는 적어왔는데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이 국회 정문 앞까지만 왔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보도를 보고도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하늘에 헬리콥터 소리가 나고 그때부터 공수부대가 떠오르고 또 5.18 광주가 떠올라서 그때부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에 살기 때문에 코앞이 국회의사당인데 나가야 되나? 이런 겁이 났고 또 국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국회로 모여달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는데 아마도 80년 5월 그날 밤에도 도청 앞에서 그런 외침이 호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떠오르니까 그때부터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야 되나?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헌법과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요. 마침 그때 제 아이가 군대가 있었는데 탱크같이 생긴 그 자주포 조종수라고 하더라고요. 5.18에도 그랬듯이 제 아들이 계엄군이 돼가지고 탱크 몰고 서울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겨우 오기는 왔습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의원님들 덕분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해제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무회의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한 자가 이번에는 또 국무회의를 핑계대고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제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저도 헌법이나 계엄법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사법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 계엄의 선포는 물론이고 계엄의 해제도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계엄을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고초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의 이제 탄핵 소추 시도가 있었는데 탄핵 소추가 불발되었을 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변호사인데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위자료 청구 소송 아시다시피 1심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측 변호사로 선임돼서 헌재가 파면 결정할 때까지 계몽령 계엄이었다는 그 법리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말들과 헌법재판소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은 제가 볼 때 세 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적으로 탄핵과 파면입니다. 그거는 성공했지요. 두 번째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고 세 번째는 형법상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벌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정치적 책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 법적 책임을 반드시 다 물어야 다음에는 이 같은 헌법 파괴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국회 측 변호사로 일했는데 또다시 제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저는 그때도 또 한 번 용기 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파괴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